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과학기술 지문 두 번째 지문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좀 어렵죠. 이거 뭐 대각화 증명이랑 그다음에 물론 대각선 논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긴 했어야 되는 건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형식은 뭐 좀 구성은 조금 쉬웠죠. 구성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설명이 좀 부족해. 설명이 부족해요. 내용도 어려운데 설명이 부족해. 그죠? 일단 봅시다. 일단 뭐 무한에 대한 생각인데 무한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글인데 고대인들은 그냥 회피해버렸다. 그죠? 고대인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두 개 나눠서 본 겁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인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똑똑한 고대 그리스 사람인가? 고대인들과 다르게. 그죠? 어쨌든 무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칸토, 이제 19세기 말에 칸토는 이걸 또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새롭게 구분합니다. 지금 무한을 새롭게 구분해서 어떤 뭐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크기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무한, 그다음 조금 더 큰 무한, 그다음 절대적 무한으로 구분하는데, 그때 이제 방법들이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본다. 자연수와 짝수 비교, 그다음에 자연수와 유리수 비교. 요때는 이제 그 대각화 증명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대각선 논법을 이용해서 이제 실수와 자연수 요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이건 가장 큰 무한, 무한인데 조금 더 큰 무한이 있고 조금 더 큰 무한이 있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큰 무한이 있을 텐데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다. 인간은 파악할 수 못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봅시다. 그죠? 수체계도 봐야 될 거고. 근데 뭐 내용은 그 정도인데 뭐 내용도 조금 어렵긴 했으나 더 큰 문제는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내는지 모르겠어. 그죠? 봅시다. 뭐 일본은 뭐 내용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뭐 분석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2번에 3번 그죠? 이거를 뽑아내려면 수학적으로 이제 좀 개념이 좀 필요해요. 2번에 3번 이런 거 수학적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뭐 이런 거 수학에 이제 그 대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걸 뽑아내야 돼요. 요거 이따 2번 가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 좀 개념을 좀 설명해야 돼요. 2번. 논리적으로 이제 이거 결과를 뽑아내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 외에 또 추론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요. 그죠? 2번. 그 다음에 3번 넘어갑시다. 3번. 이것도 마찬가지. 또 뭐 적용 문제긴 한데 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좀 쉽게 풀리는 건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4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설지 오류가 있지 않나. 아니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체계를 보면서 수체계가 어딨나. 자,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입니다. 자연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해답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3쪽에 잠시만요. 63 이게 부분집합이 아니래. 응? 이거 봐봐. 자연수의 집합이 실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래. 응? 자연수의 집합은 실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입니다. 자연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수체계잖아, 수체계. 응? 자연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자연수에 있는 소수나 1이나 합성수나 전부 다 실수죠. 부분집합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그죠? 어쨌든 답 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도 이제 상당히 많은 추론들이 들어간다. 그것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좀 이게 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는데 그 크기를 파악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놈이 더 크다, 어떤 놈이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면 크기를 파악했다라고 한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게 있고 이거가 있는데 그 크기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놈이 더 크다, 이놈이 더 크다, 이놈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면 크기가 파악됐다라고 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죠? 이것도 이따 가서 문제 가서 풉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 방법이 좀 본문에 있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새로운 표현을 쓰는데, 그죠? 그걸 이제 계속 해내야 돼. 예. 이거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말은 맞지. 말은 맞는데 추론내려면 상당히 많은 그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뭐 6번은 오이 풀면 되고. 자,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번씩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또 역시나 뭐 순서대로 요약 한번 하고 본문 읽고 문제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예, 요약부터 해봅시다. 일단 무한에 대한 생각이 이제 뭐 주된 내용이죠.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칸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제 칸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고대인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했답니다. 뭐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난 몰라 이렇게 회피를 했겠죠. 고대인들은. 그 중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나 고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고대인이겠지. 근데 워낙 또 천재고 똑똑하니까 이 사람은 좀 생각을 했네. 회피하지 않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현실적 무한이 있고 잠재적 무한이 있다.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무한은 뭐냐? 실체가 존재한데, 실체가 존재하는 거. 그게 이제 현실적 무한이라 그러는 거고, 잠재적 무한은 뭐냐? 그 실체가 없어가지고 가능성만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거는 모른대. 이거는 몰라. 이거는 이제 부정. 이거 안 돼. 실체가 존재하는 건 없대. 그죠? 부정하고, 이거는 이제 인정 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갖고 이제 쭉 이제 이어지다가 19세기 칸토가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실체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자연수, 실수, 유리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무한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물론 뭐 세 가지보다 더 자잘한 것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일반적인 무한. 일반적인 무한.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 이런 것들은 무한이다. 일반적인 무한이다. 크기가 같다는 얘기지. 기수와 같은 것. 기수가 뭐냐면 원소수거든요. 원소수가 같으면 크기가 같다라고 보고, 그게 일반적인 무한이라고 본 거고, 이것보다 더 큰 무한은 실수집합이다. 실수집합. 실수는 얘들보다 원소수가 더 많다. 이거 더 큰 무한이라고 본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다 보면 더 큰 무한, 더 큰 무한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가장 큰 무한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절대적 무한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모른대. 신만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칸토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요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1대1 대응이면은 이 두 가지 집합에 1대1 대응이면은 하나씩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돼. 그러면 기수가 같다, 원소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씩 다 대응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크기가 같다라고,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나눈 게 뭐냐면은 자연수와 짝수, 요거 두 개를 비교했어요. 요 두 개의 집합을 비교해가지고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 자연수와 유리수, 요걸 비교했습니다. 요건 이제 대각화 증명이라는 방법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낸 거지. 그죠? 대각화 증명해가지고 유리수와 자연수의 집합을 이제 기수와 같다고 본 건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되는 걸 쭉 무한히 나열합니다. 분모는 전부 1이고 그 위에는 1, 2, 3, 4, 5, 6, 7, 8 이게 자연수로 나가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 분모가 2인 거를 쭉 깔아놓고 분자가 1, 2, 3, 4, 5, 6, 7, 8 자연수로 나가는 거지. 무한히 나갈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 3, 1, 2, 3, 4, 5, 6, 7, 8 쭉 나가는 거고, 분모 4, 분모 5, 분모 6 쭉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억분의 1, 쭉 내려가다 보면 1억분의 1도 있겠죠. 쭉 더 내려가면 1조분의 1도 있을 거고, 그죠? 더 내려가다 보면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 표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죠.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유리수는 여기다 다 쓸 수 있는 거야. 담아낼 수 있는 거야. 물론 무한하지만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조분의 131은 어디인가에 있겠지. 그죠? 1조분의 131이라는 건 숫자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유리수는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1도 자연수고 2도 자연수고, 자연수인과 동시에 유리수죠.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자연수 사이에 무한히 있는 유리수가 여기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유리수니까. 그죠? 유리수 자연수가 헷갈린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수체계부터 일단 볼까요? 수체계를 보게 되면 자, 이 복소수라 하고 허수와 실수로 나눌 수 있죠. 크게 복소수는. 그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죠. 무리수는 뭔데? 파이, 뭐 루트 2, 루트 3. 1.3.14가 저쪽은 무한히 나가는 거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루트 3, 루트 3, 루트 2 같은 거 전부 다, 그죠? 무한소수. 이걸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로 하고, 유리수는 정수 아닌 유리수와 정수로 나눌 수 있는데, 정수 아닌 유리수는 0.3, 3분의 1, 뭐 10분의 3 이런 거죠. 아니면 3분의 1. 순환하는 무한소수. 무한소수긴 한데 순환을 한대. 3분의 1 같은 거. 이게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라 그러고, 무리수는 무한히 가긴 하는데 무한소수긴 한데 이게 순환을 안 해. 그죠? 이런 거 좀 잘 보고. 어쨌든 정수 아닌 유리수와 정수로 나누는데, 정수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이죠.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하고, 자연수는 1과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죠. 자연수는. 그죠? 자연수는 역시나 마찬가지 실수의 부분집합인 거지. 자연수는.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상식 가지고. 그러니까 유리수와 자연수, 그러니까 유리수는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도 자연수고 이놈도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인데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데 그게 이 표에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표에 다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름을 붙이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쭈루룩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자연수 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대각화 증명이라는 겁니다. 대각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리수와 자연수가 기수가 같다. 하나하나씩 1대1 대응이 되네? 기수가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대각화 증명. 두 번째, 대각선 논법. 이거는 이제 실수와 자연수의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봅시다. 대각선 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를 씁니다. 무한히 썼죠. 실수는 무리수도 되죠. 그죠? 순환하지 않아도 되고 순환해도 됩니다. 그죠? 실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수를 쓸 수 있잖아요. 0.234 저쪽 무한히 나가는 거 순환하지 않는다고 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순환하지 않는 수, 또 순환하지 않는 수를 쭉 써요. 무한히 쓸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런데 어떤 이 표가 완성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표를 만들었어. 그죠? 전부 다닥 찍어가지고 했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수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드느냐? 요놈과 다른 새로운 수를 만들려면 하나만 바꾸면 되지. 요놈만 바꿉니다. 그러면 요놈과 다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요놈과 다른 수를 만들고 싶으면 요놈 하나만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상관없지. 하여튼 요놈과 다른 수를, 요놈과 숫자만 바꿔도 요놈과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수, 요놈과 다른 수를, 요놈을 다른 수로 바꾸게 되면 요놈과 다르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놈을 딱 바꿔가지고 쓰게 되면 요놈 것도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모든 숫자와 조금씩 달라. 한 개씩 달라. 그런 수를 만들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놈을 다시 여기다 추가합니다. 이 표에 추가해요. 이 표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른 수를 만들고, 이런 거 다른 수를 만들고, 요놈과 또 역시나 다른 수를 하나만 바꿔보면 또 새로운 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이 표에 있는 거와 다르게 이 표에 있는 수와 다른 수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무한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 붙였다가 무한히 나가기 때문에 더 큰 거지. 그죠? 실수는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이건 셀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세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수는 이렇게 못 세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못 세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히 만들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좀 깔끔하게 이해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무한에 대한 개념이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 대각선 논법입니다. 대각선 논법.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수보다 실수는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더 크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있을 것이다라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큰 놈, 그게 뭐냐? 절대적 무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모른대. 아무리 해봐야 인간이 알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신만이 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칸토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이 있는데 이거는 부정해.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실체가 있는 거 없어. 실체가 있는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있죠. 그죠? 현실적 무한에 대한 무한이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 무한이 큰 실체는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놈만 조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칸토는 그 무한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실체가 있다고 본 거지. 실체가 있다고 보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어떤 놈이 크다, 어떤 놈이 작다, 또 어떤 놈이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실체가 있다고 본 거지. 그죠? 이거와 그 다음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무한, 이런 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뇌로 알 수 있는 범위에 무한이 존재한다라고 본 겁니다. 칸토는. 그죠?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거는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잠재적 무한이야. 이렇게 본 거고, 칸토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신만이 알 수 있어. 그죠? 어쨌든 간에 조금 무한도 어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칸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글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하여튼 뭐 읽어보면 완벽하게 이해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것 같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무한이라는 게 개념이 우리가 쉽게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 개념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읽어내실 겁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잠시만요. 본문 봅시다. 본문.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다.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관점대로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 모든 존재들은 이제 유한성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관을 뛰어넘는다,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인해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죠? 넘어갑시다. 2분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무한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 현실적 무한이 뭐냐? 실체가 존재한다는 무한이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실체가,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거지.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무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런 무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씩 계속 커진다면 1을 계속 세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계속 세. 뭐 1억, 뭐 조, 그죠? 억,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지. 그죠? 1억 조.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더 점점 커질 수 있지만 무한히 계속 커질 수 있죠. 그 끝은 모르지만은, 가장 큰 게 뭔지는 모르지만 셀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완결되지 않죠.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고,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연수의 집합을.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란 거는 시작이 언젠지 끝이 언젠지 모르겠고, 그죠. 그다음 시간도 쪼개가지고 가장 작은 단위로 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무한이라고 보았다. 무한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므로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죠? 시간이 무한하니까 그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된다. 그 무한이라는 게,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얘기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대상 자체가 없다.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실체가 없다. 무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는 없다라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인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무한을 좀 생각했네요. 그죠? 이 당시 뭐 천재였겠지. 그죠? 어쨌든 이 천재라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거 뭐 무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 안 하고 잠재적 무한,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그럴 것 같다. 끝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셀 수가 이렇게 세면 된다.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무한히 큰 대상, 어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본 거죠. 있을 수 없다 라고 보고,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죠. 자연수도 그렇잖아요.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가장 큰 놈이 어떤 놈이고 뭐 그런 걸 뭐 전체적으로 얼마나 크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현실적 무한의 존재, 실체 이런 거 존재를 부정했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보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는 방법은 가능하고, 근데 가장 큰 건 모르겠다. 전체적인 모양은 모르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자연수의 집합도 얘는 잠재적 무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적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체가 있다라고 본 거지. 칸토어는. 그죠? 그러니까 칸토어는 현실적 무한과 뭐 잠재적 무한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칸토어는 이런 방법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칸토어는 크기별로 나눈 거지. 그죠? 그 무한을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있냐 없냐를 따진 거고, 칸토어는 지금 크기로 따진 겁니다. 크기로. 그죠? 크냐, 더 크냐, 무한이냐, 더 큰 무한이냐, 아니면 가장 큰 무한이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죠? 칸토어는 그걸 따진 거예요. 그렇게 식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거 실체가 있다라고 본 거지. 얘는. 그죠? 자연수의 집합은, 칸토어는 어떤 그냥 무한이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어쨌든 어디까지 왔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을 부정하고, 그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중세까지 쭉 이어지며, 대부분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이제 지지한 거죠. 잠재적 무한만을 지지했습니다. 또 넘어가서 3문단입니다.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잠재적 무한만을 생각해 왔는데 가능성은 있다. 실체는 없다라고 본 건데, 무한이라는 거는. 근데 현실적 무한, 그래서 연구를 했지, 칸토어는. 그죠?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칸토어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한 생각을 했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 원소의 수인 기수를 제시했다. 기수가 뭐냐? 원소 수입니다. 원소 수. 그러니까 자연수의 원소 수, 유리수의 원소 수,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칸토어는 두 집합 A, B가 1대1 대응이 되면 A와 B는 같은 수의 기수, 그러니까 원소 수를 갖는다라는 거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대응하고 하나 대응하면 결국 원소 수가 같은 거잖아. 그죠? 같은 기수라고 보고, 그게 이제 같은 기수라고 본 겁니다. 같은 기수를 가지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크기는 같겠네? 원소 수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 집합과 집합이 원소 수가 같으면 같은 크기잖아요. 그죠?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그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짝수만 생각하면
좀 두 배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두 집합의 원소는 1대1 대응한다. 그죠? 1에다가 2를 곱하면 2, 2에다가 2를 곱하면 4, 3에다가 3을 곱하면 6. 이건 뭐야? 그러니까 1대1 대응하는 거지. 자연수에다가 짝수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지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1대1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이 1대1 대응을 해. 그러면 원소수가 똑같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러한 대응을 무한히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1대1로 대응한다. 그죠? 1대1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두 집합의 기수는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은 기수가 같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자연수의 집합의 이제 부분 집합이 그 짝수의 집합인데 그러면 반띵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무한히 가기 때문에 그죠? 무한히 가기 때문에 그 기수의 비교를 하는 방법은 1대1 대응이다.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하게 되면 같은 기수를 가지게 되고 두 집합이 크게 같다. 요 세 가지 과정 이게 핵심입니다. 더 넘어갑시다. 3문단 봅시다. 3문단.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요게 이제 그 대각화 증명이라는 건데 요겁니다. 봅시다.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 그러니까 짝수의 집합과 지금 기수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연수와 짝수의 집합은 기수가 같다라고 본 거고 요 위에서. 그죠?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 요 두 개가 이제 기수가 같다라고 본 건데 크기가 같은 거죠. 기수가 같으면.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 체계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유리수는 또 뭐냐? 이걸 보게 되면 일단 복소수 전체 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이제 복소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헛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죠?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는 뭐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파이 같은 거 3.14, 159 어쩌고저쩌고 그죠? 루트 2, 1.414 어쩌고저쩌고 루트 3, 1.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게 이제 무리수라고 하고 유리수는 뭐냐? 정수 아닌 유리수와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 0.3 유한소수죠. 0.3333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거. 이거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이게 이제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그 다음에 정수는 뭐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겠지. 그죠? 근데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리수와 이 자연수가 똑같다라는 거지. 부분집합 관계를 이루지만, 그죠? 유리수의 부분집합이 자연수입니다. 그죠? 유리수 안에 자연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수가 같다는 걸 증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그 어떤 기수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부분집합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1대1 대응만 되면 같은 기수를 가지고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그죠?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어떻게 증명하는지 봅시다. 그죠? 대각화 증명인데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어떤 유리수가 있어. 유리수. 그 사이에 어떤 유리수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수많은 유리수가 있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유리수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다른 유리수 평균 낸 거가 있고 요것도 평균과 또 요거 B 사이에 그죠? 또 이런 게 또 평균 또 나눠지죠. 이런 방식으로 A와 B 사이에는 유리수는 얼마든지 계속 찾을 수 있는 거다. 이와 같은 성질이 이제 조밀성이라 한다. 조밀성. 이거 어떤 유리수 사이에는 어떤 유리수가 또 있고 또 중간에 또 평균 내면 또 그 평균 나는 어떤 유리수가 있고 계속 나간다. 그죠? 조밀하게 나간다. 그죠?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죠. 1과 2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뚝 끊어져 버리죠. 조밀성이 없다. 근데 유리수는 있지. 그죠? 유리수는 아까 말했듯이 분수입니다. 분수 형태. 이거 뭡니까? 10분의 3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 333이니까 3분의 1, 9분의 1, 3분의 1이면 이게 되나? 그죠? 3분의 1? 그죠? 0.3333 나가지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분수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라 하고 분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죠? 여기 이제 무리수입니다. 그죠? 이 두 개 합해서는 실수라 그러는 거고. 어쨌든 이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1과 2 사이에, 2와 3 사이에 자연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리수 집합에는 이제 조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이제 유리수죠, 유리수. 그죠? 어쨌든 요 사이에 뭐 또 무한히 만들 수 있다. 유리수는 점에서 없고,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죠? 유리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포함할 수 있죠. 그죠? 유리수는 유리수 속에 자연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자연수와 짝수 관계에서 이놈이 지금 이놈이 요거의 부분 집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좀 작지가 않을까라고 했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바람에 기수가 같네? 크기가 같네? 라고 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뭐 일반적인 어떤 통념이지, 통념. 그죠? 이게 더 유리수가 더 크니까 더 많다. 기수가 더 많다. 그죠? 원소 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을 통해서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증명했답니다. 대각화 증명을 통해서 증명하였답니다. 봅시다. 대각화 증명이 뭔지 설명이 있습니다. 다 보이나? 잘리네요. 잠시만요. 됐죠? 대각화 증명이 뭐냐? 그림 1에서 첫 번째 행은 1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자연수를 의미한다. 첫 번째 행. 1을 분모로 하니까 전부 다 자연수죠? 자연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n번째 행은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나열된다. 이런 규칙에 따라 n번째 행은 행은 이거죠. 왼쪽 오른쪽 가는 거고, 열은 위아래로 가는 거죠. 그죠? 행입니다. 있죠. n번째 행은,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n번째 행은 n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열한다. 두 번째 행은 분모 2, 세 번째 행은 분모 3, 네 번째 행은 분모 4, 다섯 번째 행은 분모 5. 그죠? 이런 식으로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나열된다. 이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하나씩 세면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하나씩 셀 수 있다. 세면서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이 동일한 수를 제거한다.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이거 뭡니까? 1이죠. 1. 이걸 제거시켜버려. 그죠? 제거시켜버린다. 제거시켜버리면 모든 양의 수를 셀 수 있게 되고, 양의 유리수를 셀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모가 1인 것 쭉 무한히 쓸 수 있죠. 분모가 2인 것도 무한히 쭉 쓸 수 있죠. 분모가 3인 것 무한히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유리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유리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유리수를 셀 수가 있느냐? 셀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느냐?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이렇게 세면 이렇게 해서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번, 2,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유리수의 배열에 자연수를 1부터 하나씩 대응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열들에 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죠?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물론 뭐 양의 유리수죠. 양의 유리수고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도 유리수의 어떤 부분집합이긴 한데, 뭐 어떤 부분집합 관계는 소용이 없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에서 짝수와 자연수에서도 이게 부분집합 관계였지만 결국 이 두 개의 어떤 원소가 같았잖아요. 원소 수가 같았잖아요. 기수가 같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부분집합은 뭐 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연수와 양의 유리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대각화 증명입니다. 대각화 증명.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쭉 뻗어나가잖아요. 쭉 뻗어나가고 요 사이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 사이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의 크기에 해당하는 수는 이 중간에 있겠지. 어딘가에.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죠? 응? 그죠? 이 수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밑으로 가서 더 작아지잖아. 그죠? 1로 갈수록은 더 커지긴 하는데
1로 갈수록 커지긴 하는데 1로 갈수록 더 작아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 사이에 있는 1분의 1과 1분의 2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수의 무한히 있는 유리수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나타나요. 1분의 1과 1분의 2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유리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다 쓸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 2, 3, 4 이게 대응을 하나씩 시킬 수가 있다. 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세기를 이런 식으로 세게 되면 못 세겠지. 무한히 가버리니까. 그죠? 못 세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세면 이런 식으로 세면 이제 쭉쭉쭉 잘 세진다는 거지. 그죠? 다 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기수와 같은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같은 기수를 가지게 되고, 그죠? 같은 기수가 뭡니까? 원소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원소수가 같으니까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기수가 같다. 물론 뭐 부분 집합의 관계를 보게 되면 유리수가 훨씬 더 크지, 그죠? 자연수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수는 부분 집합에 불과하지만 이놈과 이놈의 지금 기수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수가 하나씩 다 대응되니까. 1대1 대응되니까. 그래 보는 겁니다. 그 무한의 개념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넘어가서 또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5문단 봅시다. 5문단. 칸토는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대각선 논법?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뭐 대각화 증명? 대각화 증명. 이건 이제 대각선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번엔 이제 실수와 자연수의 관계를 보는 거네요. 그죠? 아까 맨 처음에 본 게 뭐였습니까? 짝수와 자연수를 본 거고, 요 두 개 이제 기수가 같다라고 결론 내렸고, 그 다음에 자연수와 유리수, 그죠? 자연수와 유리수, 이것도 기수가 같다라고 결론 내렸죠. 그죠? 이건 이제 대각화 증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수와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연수와 실수에 대한 얘기 하는데, 이게 1대1로 대응이 안 된대요. 이건 왜 그럴까 봅시다.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고, 이를 그림 이와 같이 일일이 쭉 나열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모든 수를 쭉 나열했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전부 다 나열했대. 전부 다 나열이 되나?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쭉 어떤 식으로 쭉 나열했대. 나열했어. 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고 이를 그림 이와 같이 일일이 나열한다고 하자. 그림 2의 첫 번째 무한소수의 R1, 요는 R1의 소수 첫째 자리 A11, A11, 일행 1열을 다른 숫자로 바꾸어서 새로운 소수의 첫째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소수 R2의 소수 둘째 자리 A2행 2열, 그죠? 2행 2열을 다른 숫자로 바꾸어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에 두는 식으로 새로운 무한소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뭡니까? R1, R2, R3, R4, R5까지 줄을 가면서 이거 하나씩, 여기에 있는 수 하나씩만 바꿔. 어떤 순간에 이제 다른 어떤 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씩 바꿔서 다른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위에 쓴 어떤 수와도 다른 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림 보게 되면, 그림 봅시다. 그러니까 0.232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랑 0.2148 어쩌고저쩌고, 이 줄은 이제 아무거나 쓴 거예요. 그죠? 어떤 뭐 규칙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대각선 논법, 대각선으로 쭉 한 다음에 2와 다른 수를 적었어. 1과 다른 수를 적었어. 6과 다른 수를 적습니다. 7과 다른 수를 적어. 그죠? 8과 다른 9와 다른 어떤 거 아무거나, 0이 됐든 뭐 3이 됐든 어쩌든 간에, 그죠? 2와 다른 거 아무거나 적어. 자,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수, 요 x라는 어떤 수, 그 위쪽에 있는 모든 수에 있는 것들에 요거 하나씩만 바꾼 거잖아요. 하나씩만 바꾼 거야. 그죠? 하나씩만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위에 있는 모든 수와 x는 다르죠. 그죠? 대각선으로 쭉 가면서 하나씩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한히 계속 가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x는 이 위에 있는 수에 어떤 것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새로운 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만들면 원래의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찾을 수 있죠.
이 x는 지금 새로운 그 이 위에 있는 어떤 수와 다른 거지, 그죠? x는 다른 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다른 무한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다른 걸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죠? 0과 1 사이의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했다는 가정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R5, R6, R7, R8 주르륵 가도 R 뭐 1억, R 뭐 조 이렇게 가도 결국 또 다른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수를 이런 식으로 X 만드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디 갔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 모든 수를 나열했다라는 게 이제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인다. 실수는 조밀성 보이죠. 0과 1 사이에 어떤 수, 아무 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는, 그죠? 무한히 많은 어떤 실수가 들어있으니까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1대1 대응되지 않으며 여기서 뭐 대응시킬 수가 없는 거지. 또 뭐 하나 새로 나오고 또 뭐 하나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대응 자체가 안 돼. 아까는 지금 대응이 됐죠. 조밀 이거 뭐냐, 그 대각화 증명에서는 지금 유리수는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 유리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이 되잖아요. 물론 무한히 계속 적을 수 있지만, 유르륵 하지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연수만큼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를 세 나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연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모두 셀 수가 없어. 그죠? 이게 또 새로운 게 또 뭐가 또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하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1대1 대응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수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 자연수보다 훨씬 많아. 이렇게 보는 거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더 크다. 원소수가 많다. 왜냐하면 셀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자연수보다는 더 크다라는 게 뭐 느껴지는 거지. 계속해서 무한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히 다른 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처럼 계속 x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뭐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것도 이해하기가 딱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기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이다. 이렇게 보면 기수가 더 크니까 원소수가 많다.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은 기수가 같다 그랬잖아요. 기수가 같다 그랬잖아. 원소수가 같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더 커. 실수의 집합은 더 큰 무한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무한이고 이놈은 더 큰 무한이다. 그럼 더 큰 게 있냐?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다음 문단 보게 되면 한편 칸토어는 모든 무한 중에서도 가장 큰 무한을 절대 무한이라고 정의하였다. 자, 그러면 무한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그 일반적인 무한, 자연수, 유리수, 짝수, 그렇죠? 일반적인 무한, 그거보다 더 큰 무한, 실수. 1대1 대응이 안 돼. 더 많아. 그죠? 더 커. 그죠? 그러니까 더 큰 무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네. 가장 큰 무한, 절대적 무한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칸토어는 절대적 무한은 신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았고, 이건 뭐 우리가 인간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 직관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신만 알 수 있다. 라고 보았고, 인간은 절대적 무한을 알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절대적 무한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더 큰 무한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연수는 무한이고 유리수도 무한인데 요 정도 무한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무한? 실수까지도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가장 큰 무한, 절대적 무한, 이거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죠? 신만이 알 수 있다. 그죠? 무한에 대한 칸토의 연구 결과는 당시의 수학자나 철학자들에게 뭐 환영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뭐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죠? 언제나 악플러는 존재합니다. 무한을 회피하던 이전 태도에 멈추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무한을 현대 수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이제 난 생각 안 할래, 모르겠어, 나 이해 안 돼, 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죠? 칸토어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무한이나 뭐 더 큰 무한 아니면 절대적 무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무한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이렇게 무한 일반적인 무한 같은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칸토어가.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각하기에 잠재적 무한 어떤 가능성만 정도만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연수의 집합을 잠재적 어떤 뭐 무한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죠? 잠재적 무한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칸토어가 생각하는 자연수의 집합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무한이에요. 그 얘는 칸토어는 뭐 현실적 무한이다, 뭐 잠재적 무한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얘는 칸토어는 무한을 뭘로 나눴습니까? 일반적인 무한,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무한, 그다음에 절대적 무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실체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수의 무한이 자연수의 집합이 얘는 칸토어는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전개 방식이고 2번은 내용 일치랑 추론 섞여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 문제 비슷한데 이것도 오히려 내용 일치가 많았고 추론 하나 정도 있었다. 그 다음에 4번도 추론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용어는 좀 봐야 되는데 예설지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5번도 너무 짜증스러운 추론. 그러니까 현실의 영역이라는 게 자연수, 유리수, 실수 집합이 현실의 영역입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에 이제 이 정도까지 추론하는 게 추론의 영역인가 싶을 정도로 별로 좀 문제가 좋지 않았다. 그죠? 6번은 그냥 어휘 풀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봅시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깔끔하지 않았다라는 거. 문제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1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 답부터 봅시다. 일단 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소개했다. 그렇죠.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 그러니까 일단 고대인들은 그 무한을 이제 회피하려고 했다. 그죠? 생각하기 싫어서 모르니까. 그죠? 난 몰라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도 그나마 현실 무한과 잠재적 무한을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잠재적 무한만을 좀 생각했고 현실적 무한, 실제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실제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칸토어가 생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칸토어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무한을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 가지고 어느 정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무한이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대각화 증명이랑 그다음에 짝수, 그죠? 자연수 짝수, 그다음에 유리수 자연수, 요때는 대각화 증명, 그다음에 자연수와 실수, 여기에서는 이제 대각선 논법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크기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원소수, 기수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기수, 그러니까 개수가 원소수가 같으면 무한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되지 않나, 그죠? 파악된다, 크기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일단 유리수와 자연수에 대한 것도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원소수가 같다라고 본 거고, 자연수와 짝수 이것도 이제 원소수가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실수와 자연수는 실수가 더 많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큰 무한이다라고 본 거고, 그러면 더 큰 무한이 있으니까 더 큰 무한도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제일 큰 무한이 뭘까?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 이래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의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죠. 인식이 바뀐 거지. 고대인은 그냥 무한 나 모르겠어 회피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고대인이지 그죠? 고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현실적 무한,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무한을 나눴었는데, 칸토어는 아니다 이거 실체가 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인간에 대한 인식 변화,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막 보이고, 그 다음에 무한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칸토의 시도, 그죠?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했지. 자연수, 유리수, 뭐 실수 이런 걸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거기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 무한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어떤 일부는 무한의 일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싹 다 모른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싹 다 몰라, 난 몰라, 회피했는데 칸토는 요거는 모르는데 요거는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이제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무한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칸토의 생각이, 무한을 수학적으로 분석했다고? 그쵸? 뭔가 무한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뭐 자연수 아니면 뭐 유리수, 짝수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실수 이런 걸로 그렇게 분석한 칸토의 생각, 여기까지 좋아요. 이치는 과학적 한계가 있다고? 과학적 한계가 있었나요? 칸토 생각이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네, 뭐 이런 거 없었죠. 칸토가 이렇게 했는데 좀 비판을 좀 욕먹긴 했지만, 비판을 좀 받기도 했지만 뭐 어떤 점에서 비판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영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아주 괜찮았다. 좀 무한을 현대수학과 과학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아주 의의가 있다,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새로운 방법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 없어요. 칸토가 제시한 방법, 그게 이제 조금 의의가 있다, 그런 얘기였으니까 틀렸고. 2번,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토가 무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토가 무한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요거죠.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 요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기준이 실체가 존재하느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죠?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만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현실적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부정, 인정하지 않아. 왜?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어, 이거 부정. 요거는 좀 인정.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잠재적 집합이다, 그죠? 잠재적 무한이다 본 거예요. 자연수의 집합은 이렇게 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 근데 칸토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그죠? 뭔가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한을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뭐 조금 더 큰 무한도 있을 것이고, 요 안에는 무한의 어떤 크기별로 나눠지겠지만 일단 크기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무한,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무한, 그 다음에 가장 큰 무한,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이제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범위고,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무한은 무한과 더 큰 무한, 이런 건 이제 크기가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크기가 비교가 됩니다,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이 실체가 있다라고 본 거지, 칸토는, 그죠? 칸토는 실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같은 자연수 집합인데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거고, 칸토는 그 실체가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수의 집합은 그 실체가 없어 라고 본 거고, 칸토는 자연수의 집합은 실체가 있어, 이렇게 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각 관점의 장단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관점의 장점, 단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말했고, 그게 중세까지 쭉 이어졌다. 그러다가 칸토가 요걸 좀 연구하다가 새로운 생각을 한 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 관점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칸토가 생각하는 그의 장점, 단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뭐 장점은 있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의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또 무한의 개념을 수학이나 과학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장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단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욕은 억까는 했다, 그죠? 비판받기는 했다. 왜 비판했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까긴 했는데 왜 깠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점에 대한 얘기는 없다. 틀렸고,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 무한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과정. 시대에 따라 무한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 이 고대 사람이잖아요. 맨 처음에 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 그냥 회피해버렸죠. 도망갔죠. 그죠? 회피했는데 그나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 두 가지로 이제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죠. 무한을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한 거지. 칸토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크기로 구분했죠. 일반적인 크기, 조금 더 큰 크기, 아주 큰 크기, 가장 큰 크기, 크기로 분류했습니다. 칸토는.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로 분류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칸토는 크기로 분류했습니다. 어떤 뭐 시대에 따라 이제 달라졌네요. 어떤 뭐 기준이 좀 달라졌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나? 어쨌든 뭐 달라지는 거는 맞아요. 일단 뭐 세모 정도로 볼 수 있고 각 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기준, 요놈 기준은 뭔데? 요놈 나누는 기준은 실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 나눴잖아요.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기준은 크기고 요놈의 기준은 실체 존재하느냐. 요거의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차이점은 확실히 보이는데 공통점은 이런 거 안 보이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걸 밝히고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요거의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과 이 기준의 어떤 공통점이 뭐고 이 기준과 이 기준의 어떤 차이가 뭘까 이런 얘기는 설명 없었습니다. 틀렸죠. 4번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무한의 수학적 원리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의 수학적 원리를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적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수와 집합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 자연수 집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얘기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수를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를 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무한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있고 실체가 없는 게 있을 텐데 실체가 없는 게 이제 잠재적 무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느 정도 가능성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자연수 같은 거는 1부터 세지면 어느 정도 세는 것은 가능한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뭔지도 모르고 또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상상을 못하니까 잠재적 무한 가능성으로만 생각한다. 실체는 모르겠어.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 무한히 커지는 실체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적인 원리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게 없습니다. 수학적인 원리를 자연수라는 개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적 무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수를 끌어들인 거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을 했었네,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죠?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뭐 답은 5번이고, 그죠? 넘어갑시다. 2번으로. 2번 봅시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잠재적 무한은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적 무한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잠재적 무한과 현실적 무한 나눴는데 잠재적 무한은 뭐냐? 이건 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실체가 없는, 근데 이제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런 무한을 말하는 거고, 현실적 무한은 실제가 있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잠재적 무한은 지금 자연수의 집합도 잠재적 무한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자연수가 1부터 계속 커져서 세는 것은 가능한데 가장 큰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잠재적 무한은, 그죠? 또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세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지막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였고, 내용 일치 문제죠. 2번. 무한은 실제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면 현실적 무한, 그죠?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무한이 잠재적 무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잠재적 무한은 자연수의 집합도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해봤다는 말은 뭡니까? 칸토는 그러니까 이 잠재적 무한은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니까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했다, 그게 아니죠. 칸토는 현실적 무한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지만
응? 현실적 무한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수의 집합을 다시 생각한 거지. 그죠? 현실적 무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안 나누고 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칸토는 크기로 비교했습니다. 크기로 나눴어요. 일반적인 무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무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무한 이런 게 막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큰 무한, 절대적 무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 일반적인 무한이 있고 조금 더 큰 무한, 조금 더 큰 무한이 있을 건데 결국은 가장 큰 무한이 있을 것이다. 거긴 절대적 무한이다. 이렇게 칸토는 나눈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실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나눈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무한을 맞고, 그죠? 내용을 치고. 3번 봅시다. 3번.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두 집합이 모두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집합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비교를 할 텐데 이게 또 조밀성이 있고 조밀성이 있고 이 조밀성 있는 두 개를 비교하게 됐을 때 두 집합의 원소는 1대1로 대응되지 않을 수 있다. 그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지문에는 둘 다 조밀성 있는 그 집합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한 게 없어요. 본문에는 총 3개를 비교했었죠. 첫 번째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 조밀성이 뭐냐? 부터 봅시다. 다시. 조밀성이 뭐냐면은 어떤 자연수를 봤을 때 2와 3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어요. 그죠? 2와 3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밀성이 없다는 얘기고, 유리수, 그러니까 뭐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그게 이제 조밀성이 있다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는 거고 짝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2와 4 사이에는 조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밀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밀성 없는 거 비교했고, 조밀성 없고 유리수는 조밀성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없고 없는 것과 있는 것. 그다음 또 하나 비교한 거, 마지막으로 비교한 거. 실수 조밀성 있죠. 어떤 실수와 어떤 실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죠. 그러니까 조밀성이 있고 없고 둘 다 있는 건 없어. 비교를 한 게 없습니다. 없고 있고 없고 없고잖아요. 그죠? 둘 다 조밀성이 있는 거를 비교한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언급이 안 됐으니까 추론을 해야 되겠죠. 그죠? 봅시다. 그러면 조밀성이 있는 건 지금 유리수와 실수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놈이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 대응을 생각하면 크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1대1 대응을 되려면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크기와 아주 밀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1대1 대응이 되면 크기가 같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1대1 대응이 되면 같은 개수를 가지며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 같은 개수를 가진 것과 크기가 같다라는 말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 그죠?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P이면 Q이다. 수학적으로 봅시다. P이면 Q이다. 1대1 대응이 되면 크기가 같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게 참이면 지금 일단 이게 참이죠? 이게 참이니까, 그죠? 이게 참이니까 이거를 대우를 해도 참이죠. 대우를 해도 참입니다. 대우가 뭡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그죠? 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지 않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문장이 뭡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크기가 같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실수와 유리수는 크기가 달라. 실수와 유리수는 실수가 더 커요. 실수의 집합은 유리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이다. 더 큰 거지.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얘가 이게 수학적으로 더 커. 더 커요. 1대1 대응이 안 되고 얘가 더 크다. 그죠?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원소수가 더 많은 거지. 기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리수와 실수는 크기가 같지 않아요. 그죠? 크기가 같지 않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봐봐요. 조밀성을 가진 어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이 말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조금 뭐 쉽지 않은데 뭐 그다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거 알아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어떤 수학적 P의 이면 Q이다를 이용해 가지고 대우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또 넘어갑시다. 4번.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그 칸토어는 수학적 집합을 생각한 겁니다. 그죠? 비교하려면 먼저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봐요. 칸토어가 한 게 뭐냐면은 기수 비교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자연수와 짝수, 자연수와 유리수, 뭐 뒤쪽에 있는 뭐 자연수와 실수, 이걸 이제 그 어떤 기수를 비교한 거지. 그러면 정확히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안다. 이 말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면 원소 수를 전부 다 알고 가장 큰 놈이 뭔지를 아는 그런 상태가 이제 정확히 안다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이거 이런 표현도 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가장 큰 놈이 뭐고, 뭐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실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떤 뭐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정확히 아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확히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원소수를, 자연수의 원소수는 무한이니까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뭐 다른 것과 비교해 가지고 기수가 일치하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기수가 일치한다. 그래서 기수가 일치하면 크기가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말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처음 보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고 추론해야 되는 어떤 뭐 표현이니까 쉽지 않지. 그죠?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죠? 하여튼 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아는 그걸 이용해서 뭐 1대1 대응이 되는지만 파악해가지고 이러면 기수가 똑같네, 크기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죠? 정확히 안다라는 표현, 이건 뭐 좀 눈에 탁탁 부딪히죠.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또 넘어가서 5번.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이제 기수를 이용해 가지고 크기 비교했죠.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은 크기가 같다라고 본 거지. 그죠? 대각화 증명을 이용해 가지고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죠?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기수가 같은 것이다. 그죠? 기수가 같다, 크기가 같다. 가능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나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죠. 그죠? 가장 큰 게 자연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무한히 커지니까. 뭐 천억, 1억, 1조, 100조?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지. 유리수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자연수가 뭔지를 아는 게 정확히 아는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상당히 어려웠죠. 3번과 4번 이거 푸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놓은 거야.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본문 설명도 제대로 지금 꼼꼼히 설명 안 해놓고는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니까 너무 혼란이 옵니다. 또 3번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3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적용 문제 같은데, A 호텔에는 무한 개의 방이 있고 모든 방에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로 호수가 매겨져 있다. 무한 개의 방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만큼 방이 있는 거네. 그 호텔의 모든 방에는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에 한 명의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투숙할 방을 구했다. 그 지배인은 투숙하고 있던 모든 손님을 방 호수가 큰 방향으로 한 칸씩 옆방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1에 있는 놈이 2로 가고 2에 있는 놈이 3으로 가고 이렇게 한쪽으로 밀었다는 얘기죠. 부탁하였고, 비게 된 1번 방에 이제 새 손님이 묵게 했다.
다음날 무한명예, 무한히 많은 사람들, 이었던 손님 찾아와서 투숙할 방을 찾았다. 집에 있는 모든 방의 손님들에게 현재 투숙하고 있는 방의 호수에 2를 곱한 숫자의 방으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1에 있는 놈은 2번 방, 3에 있는 2에 있는 방, 그 2에 있던 방의 손님은 4번 방. 응? 그 2를 곱한 걸로 가라는 얘기겠죠. 그죠? 2를 곱한 방. 그러니까 뭐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가고, 이거 뭐야? 홀수 방은 다 비겠네. 없다가였고, 남은 방에 서손님을 투숙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짝수 방으로 다 가라라고 하고 홀수 방이 다 비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다 때려 넣었다. 모두 투숙시킬 수 있죠. 무한히 많은 사람. 홀수도 무한히 많죠. 그죠? 무한히 투숙시킬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구나. 봅시다. 문제. 1번. 고대인들은 무한개의 방이 존재한다는 A 호텔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려고 했다. 그렇겠죠. 고대인들은 무한 얘기가 나오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 했죠. 그죠? 난 모르겠어. 그죠? 모르겠다라고 했고 회피했다. 고대인들 맞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고대인이긴 하죠. 고대 그리스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 무한한 손님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전체 방의 개수를 파악할 수 없다. 그죠? 전체 방의 개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A 호텔은 가능성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방의 개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자연수 집합도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겁니다. 이 칸토처럼 막 이게 이제 뭐 그 실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연수의 집합도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겁니다.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한, 실체가 없다. 그죠? 요놈은 실체가 있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전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부정한다.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한다. 잠재적 무한만 인정.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좀 그죠? 안 된다. 그죠? 전체 개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 무한이 아니고 잠재적 무한이다. 가능성만 존재한다. 맞죠? 그죠? 3번. 칸토는 A 호텔의 방의 집합과 A 호텔의 숙박 중인 손님의 집합을, 방의 집합, 숙박 중인 손님의 집합은 같은 기수를 가진다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기수를 가진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대1 대응이 되면 같은 기수를 가진다. 같은 크기를 가진다. 그죠? 같은 기수를 가진다. 1대1 대응이 되면 같은 기수를 가진다. 1대1 대응이 됐죠. 1대1 대응이 됐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이 됐기 때문에 요 방의 집합과 숙박하는 손님은 1대1 대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수를 가진다. 맞죠? 맞다. 3번까지 맞고. 4번 추론. 4번 봅시다. 4번.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봅시다. 칸토는 A 호텔에 연속된 방 사이에 유리수를 호수로 하는 무한수의 새로운 방이 생성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를 이제 호수로 한다면 그 사이에 유리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조밀성이잖아요. 조밀성. 그죠? 무한개의 유리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조밀성이라는 거고. 형성된다면 무한한 수의 손님. 그러니까 이 무한한 수의 손님 수는 뭡니까? 자연수죠. 자연수입니다. 이 사람 손님은 자연수라고 볼 수 있고 호수는 유리수라고 볼 수 있죠. 하나 방문한다 하더라도 방은 항상 남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남는다, 호수가 남는다, 유리수가 남는다. 그러면 자연수와 유리수를 비교했을 때 유리수가 더 많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연수와 유리수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손님은 자연수, 그죠? 호수는 유리수. 근데 지금 이제 항상 방이 남는다? 이 말은 뭐냐면 호수가 남다, 유리수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자연수와 유리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기수가 같다라고 했죠. 기수가 같다고 했잖아요. 이 수와 이 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남는 게 아니지, 딱 맞는 거지. 딱 맞는 겁니다. 그죠? 이 틀렸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뇌피셜로 따지게 되면 유리수가 이제 호수에 무한히 어떤 뭐 그 유리수로 따지면 유리수가 그 중간에 무한히 있는 거니까 무한한 수의 손님이 오면 어차피 또 방이 남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막 그냥 뇌피셜로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유리수를 호수로 가지는 거고 손님 수는 자연수죠. 그죠? 손님 수는 자연수입니다. 손님 수는 자연수예요. 그죠? 한 명 한 명께 사람 수는 자연수잖아요.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뭐 두 명이면 두 명인 거지. 1.5명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님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와 유리수가 이제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항상 방이 남는 게 아니라 방은 항상 딱딱 떨어집니다. 똑같아요. 방이 남지 않습니다. 딱 맞는 거예요. 그죠? 남지 않는다. 그거 보는 겁니다. 5번도 봅시다. 5번. A 호텔에 원래 숙박하고 있던 전체 손님의 집합.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일단 자연수의 사람이 자연수의 호수로 된 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연수가 자연수였습니다. 그죠? 호수는 자연수였고 손님도 자연수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일식 밀어낸 거지. 그죠? 일식 다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비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딱 때려 넣었어. 그러면 어차피 또 자연수죠. 자연수를 일식 밀어내고 그 1의 자리에다가 한 명 다 채워넣었어. 그럼 어차피 또 자연수잖아요. 그죠? 원래 숙박하고 있던 손님의 집합과 새로운 손님이 숙박한 이후에 전체 손님의 집합. 그건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맞지. 그죠? 두 번째 경우 생각해 봅시다. 무한명이 찾아온 거야. 무한명이 찾아왔는데 일단 이 사람들에게 현재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곱하기 2를 해서 옮겨 자연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다 짝수가 돼버리죠. 1에다가 2를 곱하면 2고 2에다가 2를 곱하면 4고 그죠? 3에다가 2를 곱하면 6이 되고 그러니까 전부 짝수로 다 간 거지 그죠? 이건 홀수 자리가 다 빈 겁니다. 거기다가 손님을 다 때려 넣어서 무한의 손님들을 때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짝수에다가 홀수를 넣어버리니까 그것도 어차피 또 자연수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이 숙박한 이후에 전체 손님의 집합은 또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숙박하고 있었던 손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었고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1을 자리만 비우고 한 칸씩 딱 밀어낸 건데 거기다 1을까지 채웠으니까 또 자연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짝수방으로 다 몰아놓고 빈 홀수방에다가 또 무한의 수를 다 때려 넣기 때문에 또 자연수가 되는 거죠. 결국 또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전부 다 지금 자연수 집합이 되는 거지. 그죠? 변화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 또 자연수의 집합이었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그죠? 또 거기를 가진다. 이것도 쉽지 않죠. 이것도 뭐 추론의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이것도 추론으로 봐야 되겠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수학적 개념이랑 이런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죠? 또 넘어갑시다. 4번은 넘어갑시다. 예, 4번 봅시다.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뭐 기억은 뭐냐면은 대각화 증명 니은은 이건 이제 대각선 논법 그죠?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어떤 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의 1대1 대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연수의 집합.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대각화 증명에서 자연수와 유리수였죠. 그죠? 대각화 증명에서. 그럼 두 번째 대각선 논법은 자연수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와 실수, 자연수와 유리수.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뭐 어떤 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 이제 1대1 대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그 니은 대각선 논법에서 뭐 실수냐 자연수 이 두 개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 안 되더라. 그죠? 기수가 같지 않더라. 결론이 난 거고. 그다음에 그 기억에서는 대각화 증명에서는 실수와 유리수 이걸 비교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가 크기가 같다. 그죠? 크기가 같다. 1대1 대응이 된다. 그 얘기였죠. 1대1 대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맞죠? 그죠? 기억은 1대1 대응 맞았고 니은은 1대1 대응이 안 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더 크다. 자연수보다. 그거였다. 봅시다. 니은 2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더라도 라고 돼 있죠.
자, 부분집합.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거 해설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봅시다. 기억 같은 경우에 대각화 증명에서 자연수와 유리수를 비교했잖아요.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죠. 이 수체계를 보게 되면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1도, 소수도, 합성수도 전부 다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1도, 소수도, 합성수도 전부 다 실수입니다. 자연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왜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틀렸죠, 그죠? 부분집합이 아닌 걸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분집합이 아닌 걸 비교하지 않았다. 부분집합이 아닌 걸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 이거랑 자연수랑 비교한다거나, 그죠? 정수 아닌 유리수랑 뭐 자연수랑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무리수랑 무리수랑 자연수랑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지 이제 부분집합이 아닌 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틀려버렸죠. 그죠? 부분집합이 아니더라도가 아니라 둘 다 부분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문장 자체가 틀려버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기가 같을 수 있다. 뭐 일단 뭐 유리수와 그 자연수는 부분집합 관계지만 크기가 같은 거고, 실수와 자연수 관계도 부분집합 관계지만 이거 지금 크기가 다르죠. 실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게 지금 앞에가 틀려버렸죠. 앞에 부분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설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지금 그 유리수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한 게, 잠깐만요. 봅시다. 못 보니까 4번에 2번? 예. 이거다. 4번에 2번. 보시죠. 4번에 2번. 자연수의 집합이 실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서, 뭐야? 자연수의 집합이 실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죠? 자연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틀렸습니다. 그죠? 이게 잘못된 거지.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답은 이게 맞아요. 그죠? 뭐 그 뒤에 해설은 뭐 상관없이 이 부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앞에서 틀렸잖아요. 그죠? 다른 집합이 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닌 걸 비교한 게 없습니다. 둘 다 부분집합이다. 또 해설은 또 잘못돼가지고 막 무슨 뭐 자연수가 또 실수의 부분집합이 아니래. 잘못 알고 있죠. 그죠? 책이 잘못된 겁니다. 예, 또 넘어가서 3번. 3번 봅시다. 3번. 기억과 니은에서 유리수의 집합과 실수의 집합은 모두 조밀성을 보이는 집합이다. 일단 유리수의 집합은 조밀성이 보이죠.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고 유리수 집합은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보게 되면 유리수는 얼마든지 계속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한다. 그 유리수는 조밀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조밀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그죠? 실수는 조밀성을 보입니다. 실수는 조밀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실수도 조밀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리수 조밀성, 실수 조밀성, 그죠? 둘 다 조밀성을 보인다. 내용 일치. 넘어가서 4번 봅시다. 4번. 기억은 두 유리수 사이에 다른 유리수를 찾는 방법을 니은은 나열한 실수를 바탕으로 원래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소수를 찾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거 방법을 활용했다는 얘기네. 그죠? 봅시다. 두 유리수 사이에 다른 유리수를 찾는 방법. 이게 뭡니까? 조밀성을 설명하려고 활용한 방법이죠. 그죠? 조밀성을 설명하려고 활용한 방법이 두 유리수 사이에 어떤 다른 유리수가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 냈죠. 그죠? 이 방법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조밀성이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뭐 활용했지 뭐. 그죠? 활용했으니까 맞고. 일단 뭐 대각화 증명은 뭐 그거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각화 증명은 뭐냐? 분모를 1로 놓은 거, 분모를 2로 놓은 거, 분모를 3으로 놓은 거, 분모를 4로 놓은 거, 5로 놓은 거 쭉 무한히 쓸 수 있고. 그죠? 요 1과 2 사이에, 그러니까 1도 자연수이고 2도 자연수이죠. 물론 이 자연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그죠?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리수와 이 유리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유리수를 여기에 어딘가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어딘가에 다 있어요. 이거 무한히 나가잖아요.
이도 무한히 나가고 무한히 나가고 무한히 나가고 이도 무한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이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여기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간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면 무한히 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 나가면 무한히 나가니까 안 세진다. 세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좀 세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각화 증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문제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다른 어떤 유리수, 그 두 유리수 사이에 다른 유리수를 찾는 방법을 활용해서 뭘 설명했느냐? 조밀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맞지? 그죠? 맞고. 두 번째, 니은은 나이란 실수를 바탕으로 원래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소수를 찾는 방법. 그죠? 이거 봐봐요. R1이라는 어떤 그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이거 무한히 나가는 거죠. 실수라는 건 여기서 무한히 나가는 거죠. 무한히. 예. 무한히 나가는 거. 이것도 무한히 나가는. 이것도 무한히 나가는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 무한히 나가는 소수 중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수를 만듭니다. 어떤 수를 만드는데 소수 첫 번째 자리 수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1번과는 그 R1과는 다른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수 두 번째 자리 수를 바꿔버려. 그러면 이거와 다른 수를 씁니다. 그러면은 R2와는 확실히 또 다른 수가 만들어지죠. R3와 또 다른 수가 만들어집니다. 요걸 바꿔버리면 R4와 요거 바꿔버리면 또 다른 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떤 X라는 수를 R1과도 다르고 R2와도 다르고 R3와도 다르고, 그러니까 소수 첫 번째 자리가 요놈, 소수 두 번째 자리가 요놈, 소수 세 번째 자리가 요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거와 같은 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목록에는 없는 거지. 예. 다 다르잖아요. 다 조금씩 달라. 그죠? 그게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무한히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 대각선 논법이었으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을 바탕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다. 활용했지 뭐. 그죠? 맞다. 그죠? 또 넘어가서 5번 봅시다. 예, 5번 봅시다. 5번. 기억에서는 새로운 유리수를 찾더라도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니은에서는 원래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소수를 찾으면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다 봅시다. 이게 뭔 말인가? 기억에서는 새로운 유리수를 찾더라도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대. 여기서는 새로운 수를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지. 이 표에 다 있는 거잖아요.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이 무한히 점이 찍힌 이 표에는 지금 유리수가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유리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이 무한히 나가는 거지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찾았다라는 게 뭘 말일까요? 이 표 안에 있는 건데. 예. 여기 있는 어떤 수를 말하는 거겠죠. 뭐 100분의 1, 1억분의 1, 또 여기 있는 거잖아요. 1억분의 1은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있겠지. 1억분의 2는 여기 있겠지. 그죠? 쭉 내려가서 이쯤 있겠지. 예? 1억분의 3은 이쯤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가 이 표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유리수를 찾더라도 자연수의 집합과 같은 기수가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이니까, 그죠? 번호가 다 붙여지고 자연수의 어떤 뭐랑 일치가 되는 거지. 개수를 세게 되면. 그죠? 근데 니은은 뭐냐? 대각선 논법. 대각선 논법은 뭐냐? 이것도 다시 설명하면, 요런 어떤 뭐 R1이라는 어떤 값이 0. 그러니까 얘를 봅시다. 이거 봅시다. 0.23245 어쩌고 이런 어떤 그 무한 소수, 또 이런 무한 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 점 띡띡띡 이렇게 막 무한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무한 소수를 하나 만들어봐 라고 주문을 했을 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 자리 2잖아요. 요거만 바꾸는 어떤 수. 그러면은 적어도 요 놈은 첫 번째 요수와 다르겠죠. 바뀐 거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요 놈과 두 번째 자리 수를 바꿔버려. 그러면 적어도 요 놈은 이런 거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를 대각선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바꿔버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숫자와 x는 지금 다른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한 개씩 다 다른 거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지. 또 마찬가지 요거 x를 여기다 추가하잖아요. 추가하도 또 상관없지. 이 x와 또 다른 한 개만 또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바꿔가지고 또 새로 나왔던 수를 만들 수가 있어. 그죠? 첫 번째는 요거 바꾸고, 두 번째 거 이거 바꾸고, 세 번째 거 이거 다른 거 쓰게 되면 또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거지. 무한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더 큰 거지. 이게 이제 숫자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이렇게 매겼더라도 또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죠? 1, 2, 3, 4, 4 매겼는데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되고, 이 표로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기수가 크다,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실수는 뭐 더 큰 무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과정. 그러니까 니은에서 원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 소수를 찾으면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아내면 자연수의 집합과는 기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달라지지. 여기에 있는 거 다 셌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붙여놨는데 또 하나 또 만들어졌어. 그죠? 또 하나가 또 만들어졌어. 그러면 하나만 또 만들 수 있느냐? 아니죠. 또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놈을 또 여기다 추가시키고 위에 칸에 올리고 또 x를 또 만드는 겁니다. 또 만들고 무한히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는 뭐 이렇게 기수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다. 그죠? 뭐 확실히 깔끔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죠? 어렴풋이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그 정도다라는 거. 또 5번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5번 봅시다. 무한에 대한 칸토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은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은 현실적 무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현실적 무한에 대한 얘기죠. 잠재적 무한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실체가 없다.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현실적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 현실적 무한에 대한 존재 부정. 잠재적 무한만 인정. 잠재적 무한만 인정. 잠재적 무한이 뭔데? 자연수의 집합 같은 거. 응? 그러니까 가장 큰 놈이 뭔지는 모르겠다. 하나씩은 셀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잠재적 무한이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 나누는데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고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현실적 무한은 무시했죠. 부정했죠. 이런 거 없다라고 본 건데 그래갖고 자연수의 집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잠재적 무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능성만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셀 수는 있는데 하나 둘씩 증가해서 셀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수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정확히 그 개수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래갖고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건데 자 문제는 칸토어가 자연수의 집합을 현실적 무한으로 봤을까요? 잠재적 무한으로 봤을까요? 현실적 무한으로 봤습니다. 실체가 있다라고 본 거겠지. 자, 칸토어가 왜 그렇게 봤냐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보시죠.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칸토어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지금 이 당시에는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무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잠재적 무한만이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겠죠. 그 정도만 인정했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실체가 뭐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칸토가 조사하다가 이거를 자연수의 집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토에게 묻는 거지. 자,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인가요? 현실적 무한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칸토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현실적 무한이라고 얘기하겠지. 실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 크기를 비교를 하잖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칸토어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을 나누기를 칸토어는 이 세 가지 등분, 물론 뭐 짜잘한 게 더 큰 무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세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무한, 이 자연수 집합 무한인 거죠. 자연수 집합 무한, 자연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은 일반적인 무한이라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실수 집합,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절대적 무한,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신만이 아는 거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겠지. 예?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현실적 무한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수의 집합은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건데, 그죠? 가능성만 있다고 보고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지. 예,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부정했지만 칸토는 자연수의 집합은 실체가 있네 라고 봤겠죠. 그죠? 봤겠죠. 그러니까 자연수와 유리수는 1대1 대응하고 같은 기수에 있어서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죠? 칸토가. 그러면 크기가 파악됐다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없어.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자,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이 크기가 같다라고까지 알았다면 이게 이제 크기가 파악된 겁니까? 본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대. 또 답이 또 이거 아니야. 그죠? 않는 게 또 아니래. 이게 맞는 거야. 이러니 이게 좀 문제가 좀 별로 안 좋죠. 그죠?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자,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이 크기가 같다 그래서 크기가 파악됐네. 끝. 크기 파악.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문제 안 좋죠. 그죠? 안 좋습니다. 이 본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야지. 물론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단순 내용 일치가 되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언급이 되는 게 돼 있어야 문제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성립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개수가 같다, 같은 기수를 가져서 크기가 같다라는 정도만으로 크기가 파악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의문이 들죠? 별로 좋은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냥 맞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또 넘어가서 2번 봅시다. 2번도 어렵습니다. 무한은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무한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다. 무한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잠재적 무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하겠다 라고 했고, 잠재적 무한,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은 인정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죠? 이게 이제 자연수 집합입니다. 자연수 집합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칸토가 자연수를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거 실체가 있는 거네, 현실적 무한이네, 가능성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이 아니네, 응? 그 크기가 비교를 할 수 있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칸토에게 묻는다면, 칸토에게 자연수 집합은 현실적 무한이냐 잠재적 무한이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칸토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실체 있는 건데, 크기가 비교 가능한데, 이렇게 본 거겠죠. 조금 더 큰 것도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칸토는. 그죠? 실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추론이죠.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는 거고 잠재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가능성만 생각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수의 집합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본 거죠. 근데 칸토는 자연수의 집합을 현실적 무한으로 본 거예요. 실체가 존재한다고 본 거지. 예? 가능성만 있는 존재만 있다고 생각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였지만,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게 있다 라고 했고, 자연수를 이용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자연수, 유리수, 실수 이런 걸 끌어들여가지고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지.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추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뒤에 있는 거는 각 무한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건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수가 가장 크고, 그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크고, 그죠? 다른 게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지. 유리수와 자연수의 크기는 같고, 실수는 요거보다 좀 더 큽니다. 그죠? 더 큰 무한이라고 했잖아요. 더 큰 무한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거는 좀 찾기 쉬웠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지. 그죠? 이러면 뭐야? 자연수의 집합은 현실적 무한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본문이 안 나와 있죠. 추론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다. 문제가 좀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또 봅시다. 3번 봅시다. 3번. 무한은 현실의 영역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현실 너머의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일단 뭐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무한이 있었죠. 그 뭐 절대 무한이라고 했나요? 절대적 무한, 가장 큰 무한.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대.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뭐 현실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를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넘어 있는 거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다. 그죠? 절대적 무한. 그러니까 무한을 지금 칸토는 어떻게 나눴냐? 일반적인 무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무한, 그다음 가장 큰 무한. 뭐 요 사이에는 무한의 크기가 뭐 구별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무한이 있겠지. 크게 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칸토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이놈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체가 있는 걸로 본 거지. 실체가 있는 걸로 본 겁니다, 그죠? 잠재적 무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나눴지만 칸토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분류를 새로 한 거지. 기준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칸토는 크기별로 무한을 나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있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 부정했고 잠재적 무한만 존재한다라고 본 겁니다. 실체가 없는. 이렇게 나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토는 현실적 무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실체가 뭔가 있지 않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실체가 있네. 예? 무한, 자연수 집합, 그다음에 유리수 집합, 실수 집합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네. 인간이 파악할 수 있네. 그죠? 라고 본 거고 실체가 있는 현실적 무한이라고 본 거겠지. 근데 가장 큰 무한, 이거는 절대적 무한. 이거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무한의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칸토는. 그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 무한은 현실의 영역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너머의 영역, 절대 무한, 절대적 무한, 이걸 모두 아울 수 있는 개념이다. 현실의 영역이라는 거는 뭐 무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무한, 뭐 크기 비교가 가능한 무한, 이게 이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현실의 영역이다. 뭐 자연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이게 이제 현실의 영역이다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급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런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추론이야. 전부 추론.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죠? 어쨌든 현실의 영역은 자연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을 현실의 영역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너머의 현실 너머의 영역은 절대적 무한이다. 요거는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지만, 그죠? 뭐 추론이 아주 번복이 돼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어쨌든 뭐 이거 맞다, 그죠? 또 넘어가서 4번 봅시다. 4번 수학적 사고 과정을 따라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다 보면 수학적 사고 과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유리수와 자연수는 뭐 크기가 비슷하고 크기가 같고 그다음에 실수는 조금 더 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한한 존재인 신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 신의 영역에 다다른다라는 말에 표현이 없어요, 본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무한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큰 무한에 도달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절대적 무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대. 신만이 알 수 있대. 그러면 신의 영역에 다다른 게 아닌 거죠. 못 다다라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 가지고 한다 그래도 신의 영역에 못 다다랍니다. 절대적 무한은 인간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결론. 그죠? 그러니까 다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다다를 수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뭐 신만이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가 봐요. 그죠? 이것도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애매하지. 그죠? 어쨌든 뭐 신의 영역에 못 다다른다. 모르는 영역이 있다. 그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영역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존재하니까 다다를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답을 냅시다. 4번. 하여간 문제가 좀 별로입니다. 5번. 인간은 무한에서 기수 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그죠? 기수 간 크기 비교했죠? 유리수 무한이고 자연수도 무한인데 실수도 무한인데 요 크기가 같고 실수가 더 크대. 크기를 비교했죠? 가장 기수가 큰 무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 가장 큰 무한은 절대적 무한이라고 했고, 이거는 신만이 알 수 있대. 여기에 다다를 수 없대. 그죠? 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추론을 막 퍼부어 놓으니까 이게, 글쎄요, 수능에도 이런 게 있나? 기출에? 오우, 봅시다. 그럼 6번 넘어갑시다. 이거 뭐 어휘 문제니까 빨리 풀어봅시다. 이거 뭐 답만 봅시다. 바꿔쓰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가 어딨나? 이가 BC D, 이구나.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면 뭐야? 새로운 무한 소수를 만들면, 새로운 무한 소수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의 수를, 이거 지금 x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네, 그죠? 이런 어떤 새로운 무한 소수 x를 만들면, x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변경하고, 요거 하나 변경하고, 요거 하나 변경하고, 요거 하나 변경하고, 요것도 변경하고, 쭈루룩 있는 것들을 다 변경시켜서 이런 x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성했다라고 보는 거겠지. 그런 요소들을 모아서 구성한 거겠지. 결성했다는 거는 뭡니까? 뭐 단체 같은 거, 그런 얘기니까 틀렸죠, 그죠? 어휘는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추론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죠? 좀 과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과로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 강 넘어갑니다.